네, 안녕하세요. 저는 빙글에서 테크리드로 일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빙글에서 주요 업무는 지금 그 백엔드 쪽 아키텍처링을 맡고 있고요. 그걸 말고도 이것저것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는 백엔드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리려고 하는 거는 빙글이 어떻게 기존의 스타트업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하는 것처럼 모노리스틱 앱으로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겨가게 됐는지 그 전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빙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야 되는데 빙글은 관심사 기반 SNS고요. 3,000개가 넘는 다양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매일매일 쓰는 B2C 앱입니다. 주로 iOS랑 안드로이드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빙글은 서비스한 지 4년 이미 넘어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루비 온 레일즈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인프라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게 6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모든 백엔드 아키텍처는 여기서 다 처리됐었는데 이제 API 콜이든 그게 프론트엔드 앱 요청이든 간에 전부 로드 밸런서로 들어온 다음에 이 로드 밸런서가 이제 EC2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분산시켜주고 EC2 인스턴스 여러 대는 이제 AWS 옵스웍스를 통해서 디플로이되고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뭐 일부 유저들은 엘라스틱 빅스토크를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면서 옵스웍스를 썼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아마존 RDS라든지 다이나모DB라든지 엘라스틱 캐시라든지 다양한 DB랑 캐시를 EC2 인스턴스들이 각각해서 접근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인프라 자체는 매우 간단한 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루비 온 레일즈 앱 하나로 다 처리가 되니까요. 이제 코드가 이제 문제인데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거의 4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레파지토리 딱 하나, 루비 온 레일즈 레파지토리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뭐 웹서버, 백그라운드 워커, REST API, ORM, 비즈니스 로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고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로직만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 로직만 해도 뭐 피드도 있고 서치도 있고 뭐 글 쓰는 것도 있고 어드민 기능도 있고 스팸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기능들이 이 코드 이 커밋 2만 개짜리 레파지토리 하나에 다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엔 사실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든 코드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능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전체 유닛 테스트를 한번 돌리는데 30분씩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CSS를 한 줄 수정했다. 그래서 테스트를 돌리는데 30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배포하는 것도 뭐 이제 루비 온 레일즈 잼 깔고 도커 빌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배포하는데도 거의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조그만 변화든 큰 변화든 간에 배포하는데 적어도 2시간, 뭐 진짜 빠르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이게 뭐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큰 문제였어요. 저희한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이게 모든 서비스를 함께 디플로이하고 스케일링 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기술 대피였어요. 왜냐하면은 뭐 말씀드렸던 예처럼 내가 CSS 한 줄 수정했다. 그럼 사실 백엔드를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프론트엔드 수정한 거니까 바로 배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요. 또 스케일러빌리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서비스 특성상 어떨 때는 API 콜이 늘어나고 어떨 때는 프론트엔드 페이지 요청만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함께 스케일링 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의 낭비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페이지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뭐 그 API 콜은 네트워크랑 CPU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페이지 요청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만 사용하는 리소스를 스케일링하는 건 불가능하고 전체 리소스를 다 함께 스케일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노는데 혹은 CPU가 많이 남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다 같이 스케일링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되게 큰 문제였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어려운 것도 큰 문제였는데 뭐 예를 들어 파이썬은 아시다시피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고 뭐 비동기 처리라고 하면 노드.js 쓰고 싶고 뭐 프론트엔드면 당연히 뭐 npm이나 이런 걸 쓰고 싶어 하는데 루비 온 레일즈로 다 되어 있으면 사실 그런 기술 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부 할 수는 있지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되게 큰 게 뭐 예를 들어 뭐 프론트엔드용 라이브러리를 추가했는데 웹서버가 다 같이 죽어버린다던가 다 같이 배포되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많이 겪었었고 이게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계속 실수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은 이게 개발자들의 뭐랄까 창의성을 막아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 기술이 이럴 때 쓰면 좋겠다 하고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이어야지 우리가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거는 써보기 어려울 텐데 어차피 테스트해보려면 뭐 몇 달은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나다 보니까 저희 사고 자체가 되게 좀 제한되는 걸 느꼈고 개발팀 내부에서도 이게 좀 되게 문제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골로를 몇 개 정했었는데 제가 정한 골은 크게 5가지였어요. 이제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케일링을 독립적으로 하자. 독립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스케일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또 하나는 배포를 독립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스택도 우리가 원하는 기술 스택을 쓸 수 있게 하자. 컴포넌트마다 뭐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면은 npm을 쓰고 싶다.
백엔드는 루비 on 레일즈 뭐 쓰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이제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실제로 많이 겪었던 문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루비 코드를 봐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빌드 컴파일 과정에 루비 on 레일즈 코드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피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데 피드 알고리즘을 수정하려면은 피드 말고 피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루비 코드를 봐야 되는 식으로, 이런 좀 개발 자체에 있어서의 다른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스팅과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피드를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피드만 테스트하면 되는데, 실제 테스트 코드 돌리는 거에서는 모든 기능을 다 함께 테스트하는 거죠. 모니터링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프론트엔드가 사용하는 CPU만 따로 보고 싶다, 그럼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의 리소스에 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그때 발견한 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컨셉이었어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차용한 정의는 이거였는데요. 몇 개의 작은 자생적인 서비스들을 여러 개로 묶어서 같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고, 이 각각의 서비스들은 비즈니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쪼갠다는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이자면 이런 형태인데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였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템플릿을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사실 좋다는 건 다들 알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안 좋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게 구축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몇백 개 각각에 대해서 다 디플로이먼트, 스케일링, 모니터링을 다 완벽하게 확보해줘야 되고, 뭐 사람이 많은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개발팀이 작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건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자유로운 배포와 자유로운 스케일링이 가능한 템플릿을 만들고 이 템플릿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찍어낼 수 있게 하자. 그게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스택은 대충 이런 구성이었고요. 크게는 이제 앞에서 석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PI 게이트웨이에 람다를 붙이고, 람다에 사용하는 각종 그 리소스들, 뭐 다이나모DB라든지 엘라스틱캐치 같은 것들을 같이 붙이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서버레스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지원해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RDS를 쓸 거다. 그럼 RDS에 대한 정의를 YAML이나 JSON 파일로 그냥 지정을 해버리고 그걸 배포하면 자동으로 리소스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저희가 가장 좋았던 점 크게 세 가지는,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RDS 같은 거를 만들 때 그거를 수동으로 하면 사실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예를 들어 개발 서버가 따로 있으신 경우에는 개발 서버랑 프로덕션 서버의 세팅이 계속 달라진다거나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코드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언제 변경이 있었는지 같은 거를 한눈에 트래킹할 수 있게 됐죠. 또 하나는 이 구조가 사실상 무한하게 자동 스케일링이 되는 구조예요. 특히 DB를 다이나모DB 같은 걸 써버리면은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까지 전부 페이에스유고 모델로 자동으로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배포만 해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트래픽이 많이 들어와도 죽을 일이 아예 없는 거죠.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배포도 사실 도커를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다른 걸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배포 사실 되게 귀찮은 게 이제 올려놓고 뭐 DB 인스턴스를 껐다가 다시 켰다가 하든지, 아니면 뭐 도커 이미지 바꾸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람다는 사실 코드 업로드만 하면은 자동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무중단으로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편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테스트를 해봤던, 그러니까 처음 이 구조를 테스트해봤던 서비스가 스팸 필터 마이크로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구조는 되게 간단한데, 저희 빙글은 유저들이 아무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스팸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특히 스팸 그 새벽 시간에 뭐 바카라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골머리 싹다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이게 이 부분부터 분리해서, 이게 완전 별도의 로직이니까 이 로직을 분리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다이나모DB, 람다 API 게이트를 구성하고, 다이나모DB에는 저희가 스팸으로 지정하는 UR들이 있거든요. 뭐 바카라 같은 거 특히 그런 거 목록을 쭉 등록해 놓고, 이제 이 API 게이트웨이로 예를 들어 뭐 어떤 텍스트를 보내면은 이 람다에서는 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텍스트 안에 있는 URL을 뽑아낸 다음에 이 URL들이 람다 이 다이나모DB에 있는 URL 중에 매치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뭐 스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이 스팸 필터 서비스는 완전히 독립적인 서비스가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레일즈 앱이랑은 완전히 별도로 모니터링되고 스케일링되고 디플로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왜 좋은지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진가가 발휘되는 부분은 개발을 할 때예요. 실제 개발을 추가로 해야 될 때, 뭐 예를 들자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이 바카라 올리던 사람들이 그 쇼트너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링크로 가는 그 쇼트너를 올려가지고 이 쇼트너는 저희가 등록을 안 하니까 이걸로 계속 스팸을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운영팀에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독립대적인 서비스니까 이 스팸 필터 서비스에서 요거만 작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URL을 추출한 다음에 리다이렉트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막아놓은 스팸 URL이 하나라도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하나라도 있으면 스팸, 뭐 그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드와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고 그냥 푸시를 해요. 그냥 git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고 자동으로 스테이징 디플로이를 해요. 저희는 개발 서버를 분리해 놓기 때문에 스테이징 디플로이를 먼저 하고 스테이징 배포한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레일즈 서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HTTP 콜로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물론 보안 절차 같은 걸 전혀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래서 스팸 서비스를 아무나 호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면은 잘 걸리네, 바로 테스트할 수 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같은 API 사용하는 거고 형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배포하면 문제 없겠구나 하고 배포를 누르면은 바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개발부터 배포하는 데까지 프로덕션까지 배포하는데 전부 다 해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었고요. 이건 실화인데 이거를 입사하신 지 3일 되신 분이 30분 만에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코드 작성이랑 테스트 이외에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뭐 배포 이런 걸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로직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서비스 개발하는 회사로서 언제나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스팸 체커를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니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팸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알고 싶다거나 뭐 에러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했던 크게 3가지의 리소스들, 그러니까 다이나모DB, 람다, API 게이트웨이 3개 모두 완벽하게 클라우드워치에서 모든 매트릭을 주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워치에 있는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눈에 이 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되게 편했었고, 이러한 이제 그 프랙티스를 쌓으면서 저희가 이제 결정했던 거는 그러면은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하던 걸 다 바꿔서 다시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냥 로드 밸런스 하나 있고 그 인스턴스 관리하는 거 하나 있고 다이나모DB 하나 있는 구조에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 우리가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아키텍처링을 시작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기능 중에서도 비즈니스 도메인 단위로 끊기는 거, 서치, 뭐 피드, 트래킹, 스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대충 뭐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만든 게 이런 구조였어요. 왼쪽에 있는 건 저희가 실제로 만든 그 웹페이지 기반의 모니터링 툴이었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스트랭글러 패턴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스트랭글러라는 게 모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청들이 하나의 API 서버로 들어와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일즈 API 서버를 없애지 않고 그 API 서버로 들어오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API 서버가 필요로 하는 다른 서비스들, 예를 들어 피드를 요청했다. 그러면은 피드 요청이 API 서버로 가고 그다음에 API 서버에서 다시 피드 서비스로 피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기능들이 클라우드워치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워치 API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워치에서 뭔가 람다가 에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슬랙으로 노티가 오도록 작성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에 사례를 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거 많아지면 디펜던시 파악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가 죽었을 때 이 서비스가 죽음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냐를 사실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왼쪽에 보시는 이런 그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피드, 서치 이런 각각의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대충 한 6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 1번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분리한다. 이게 많은 개발자분들이 정말 실수를 잘하는 부분인데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좋다고 하면은 좋은 거니까 옛날 거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개발자로서의 업무는 사실 유저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지 새로운 기술 쓰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방법은 잘 돌아가고 있는 오래된 기능들은 손대지 말고, 그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새로 만드는 거거나 아니면 변경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분리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부터 하나씩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기존의 모놀리식 앱이랑은 사실 패턴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운영 개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지도 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쌓아가는 게 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어떻게 쪼개냐.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어떻게 쪼갤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선택했던 방법은 캐시나 DB 같은 걸 쪼개지 않고 피드나 노티피케이션을 쪼개는 거죠. 이 단위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독립적으로 스케일링되고 독립적으로 배포되는 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독립적인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 캐시나 DB로 했다면 사실 못했겠죠. 왜냐하면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캐시를 공유한다 하면 사실 캐시 자체가 보틀렉이 돼버리기 때문에 캐시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서비스에 다 영향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마지막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의 존재 목적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존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은 뭐 데브옵스 팀이 몇천 개씩 되기 때문에 다른 팀이 만든 서비스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문서와 API 같은 게 다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배웠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AWS에서 하면 뭐가 있냐. 그게 또 중요한데 AWS에서는 사실 아주 많은 풀리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서치라든지 엘라스틱 서치, 뭐 엘라스틱 캐시,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서치를 만든다. 그러면 람다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넣고 그 뒤에 기본적인 텍스트 서치 기능은 클라우드 서치 걸 사용하고, 혹은 피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람다에서 피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만들고 데이터는 다이나모DB에 넣고, 그다음에 유저가 뭐 피드에서 카드를 좋아했다와 같은 데이터는 그냥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쌓고, 이러면 사실상 배포와 스케일링 같은 게 완벽하게 AWS로 매니지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하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상해 보시면은 서비스가 한 대여섯 개만 돼도 서비스 각각이 DB, API 게이트웨이, 람다 이 세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있는 리소스가 몇십 개씩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 리소스를 누가 사용하는지 알기 되게 어려워요. 또 각각의 서비스들마다 개발 서버용 하나, 뭐 프로덕션용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저희도 이미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를 수동으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좀 더 잘 정리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